야, 김민준 중이 정신 안 차려 내놈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건가? 찌는 듯한 여름 오후의 열기가 아스팔트 훈련장을 달구고 있었다. 갓 끝난 고강도 훈련의 여파로 공기 중에는 땀과 먼지, 그리고 희미한 화약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다.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늘을 찾아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훈련장 중앙에서는 모두의 휴식을 방해하는 고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고함의 주인은 박도균 소령이었다. 다부진 체격의 불볕더위로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젊은 장교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주변의 매미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삿대질을 섞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내 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욕을 먹는 거야. 겨우 그 정도의 상황 판단도 못해서 훈련을 망쳐 사관학교에서 대체 뭘 배운 거지 아니. 내 부모님은 널 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이 모양 이 꼴인 거냐. 박소령의 표적은 김민준 중이었다. 이제 갓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장교는 건장한 체격의 박소령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전투복은 그의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박소령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다. 박도균 소령의 저런 모습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나 성과보다는 목소리와 폭력적인 언행으로 부대를 장악하려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 신임 장교나 병사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다. 괜히 나섰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일종의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다. 병사들은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물통을 만지작거리거나 애꿎은 땅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침묵은 바이러스처럼 훈련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다. 훈련장 한쪽 구석. 거대한 장비 보관 창고가 만들어낸 그늘 속에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다른 병사들과 비슷한 평범한 훈련복 차림이었지만 어깨나 가슴 어디에도 계급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은 붙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이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여군처럼 보이는 외모.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흔들림 없이 고요한 그녀의 눈은 박도균 소령의 광기 어린 모습과 김민준 중위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주변 병사들의 불안한 시선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사실 오늘 이 부대로 비밀리에 시찰을 나온 신임 특수전 사령관이었다. 공식적인 취임식은 며칠 뒤였지만 그녀는 서류상의 보고나 의전적인 환영 행사보다 부대의 진짜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훈련병의 복장으로 아무런 예고 없이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은 서류에 적힌 훈련 성과나 장비 현황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빛, 장교들의 리더십, 부대 전체에 흐르는 진짜 공기, 즉 군의 사기와 정신력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이 지휘하게 될 부대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었다.
박도균 소령의 고함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이제 김민준 중위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가 육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그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아들이 이따위라는 걸 알면 당장 목을 매고 싶을 거다. 안 그래,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민준 중위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었다.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군인이라는 자존심이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은 필사적으로 맑고 있었다. 박소령은 김중희의 그런 반응에 더욱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는 김중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쿡 찔렀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상관 말을 무시해. 좋아.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라도 깨닫게 해줘야지. 당장 엎드려 뻗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지만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장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치욕이었다. 그것은 김민준 중위 개인의 자존심을 넘어 장교단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였다. 몇몇 나이 많은 부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그들 역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김민준 중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도균 소령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하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천천히 몸을 숙이기 시작했다. 그의 무릎이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의 소음을 갈랐다. 그 목소리는 박도균 소령처럼 크거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 바로 창고 그늘 쪽으로 동시에 향했다. 그늘 속에 앉아있던 의문의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내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주 침착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일어섰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훈련장 중앙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있는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듯했다. 박도균 소령은 자신의 연극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처음 보는 여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존재가 고작 계급도 없어 보이는 젊은 여자라는 사실이 그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강서연은 박도균 소령의 불쾌한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땅에 무릎을 꿇으려던 김민준 중위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박도균 소령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소령과 김중희로부터 약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 같이 차분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박도균 소령, 당신의 행동은 군 형법상 명백한 상관 모욕 및 가혹 행위에 해당된다. 즉시 중단하고 김민준 중위에게 사과하도록.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단호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리듯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사실만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김민준 중위는 물론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다. 이 정체불명의 여군이 대체 누구이기에 저 악명 높은 박도균 소령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박도균 소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것은 당황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 이것 봐라.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어디 소속이야. 계급은 뭔데. 그는 그녀의 옷에 아무런 계급장도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이 여자가 상황 파악 못하는 신참이거나 아니면 군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병 같은 존재일 거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자와 군인이라는 단어는 결코 동등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다.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군 형법을 들먹이는 거야. 여기가 무슨 민간인 동호회인 줄 알아. 군대는 계급 사회야. 계급, 너 같은 애송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얌전히 짜져 있지 않으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줄 알아라. 박소령의 목소리는 다시금 커졌고 그의 시선은 이제 김민준 중위가 아닌 강서연에게 완전히 고정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방인을 철저히 짓밟아 본보기로 삼으려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약자를 괴롭히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박도균이라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리고는 마치 경험 많은 교관이 미숙한 훈련병을 가르치듯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대는 계급 사회가 맞다. 하지만 그 계급은 부하를 인격적으로 짓밟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지휘하고 통솔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녀의 말은 박도균 소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계급,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나에게 더더욱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쪽은 자신의 계급과 완력을 믿고 날뛰는 광포한 맹수 같았고 다른 한쪽은 그 앞에서 미동도 없이 고요하게 서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존재의 침착함이 오히려 맹수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서연의 마지막 말은 훈련장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경고는 박도균 소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소를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이전의 여유 대신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정체불명의 여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내가 지금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좋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나는 이 부대에서 15년을 썩은 박도균 소령이다. 네가 사관학교 교정에서 꽃이나 심고 있을 때 나는 전방에서 구르며 나라를 지켰다고. 그런데 이제 겨우 군복 입은 지 며칠이나 됐을까 싶은 네가 나한테 계급을 운운해.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성차별적인 시선이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군은 실전 능력이 부족하고 행정이나 지원 업무에나 어울리는 이선급 인력이라는 편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 역시 그런 부류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에게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으로 비칠 뿐이었다. 네가 소속이 어디고 계급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아니, 관심도 없어. 여긴 너 같은 아가씨가 영웅 놀이할 장소가 아니야. 얌전히 사무실로 돌아가서 커피나 타는 게 내게 훨씬 더 어울리는 일일 거다. 내 말 알아듣겠나? 박소령은 일부러 아가씨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모욕감을 주려 했다. 그는 주변 병사들을 힐끗 쳐다보며 자신의 말이 얼마나 위트 있는지 과시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병사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박소령의 인신공격을 마치 길가의 소음을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의 눈을 똑바로 향해 있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이 박소령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소리를 지르는 기분이었다. 소령의 복무 기간이 15년이라고 했나? 강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잘 알겠군. 군인복무기본법 제48조. 지휘관은 부하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말이다. 소령은 방금 그 모든 것을 위반했다. 그녀는 마치 법률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막힘없이 말했다. 군법 조항까지 정확하게 인용하는 그녀의 모습에 박도균 소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저런 조항이 있다는 것쯤은 알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지적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정말 어디서 책상 물림이나 하던 행정병이 와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야, 너. 군대가 뭔지 알기나 해. 여긴 법 조항 따위나 외우는 곳이 아니야. 피와 땀으로 계급이 정해지는 곳이라고 너처럼 곱상하게 생긴 애들이 함부로 나설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가까운 고함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막히자 더욱 원초적인 방법, 즉 성별에 기반한 비난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그가 가진 가장 익숙하고 비열한 무기였다. 그는 강서연을 군인이 아닌 여자로 프레임을 씌워 그녀의 모든 발언과 행동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준 중위는 차라리 자신이 계속 모욕을 당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 때문에 나선 저 정체 모를 여군이 박소령의 표적이 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두려웠다. 그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박소령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특히 젊은 병사들 중 일부는 박소령의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에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박소령의 권력은 부대 내에서 절대적이었고 그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서연은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를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박도균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군 내부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와도 같은 문제였다. 실력이나 인품이 아닌 성별이나 출신, 완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려는 낮고 부패한 관습, 소령.
강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나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단지 군인으로서, 그리고 장차 이 부대를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다. 지금이라도 김중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 모든 상황을 규율에 맞게 마무리하라. 그것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녀의 말은 일종의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박도균 소령에게 그 말은 항복 권유가 아닌 참을 수 없는 도발로 들렸다. 장차 이 부대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는 구절이 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그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판단했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명예를 운운해 마지막 기회하. 그건 내가 너한테 해줘야 할 말 같은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너 같은 게 우리 특수전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군법이 아니라 내 주먹이 먼저 내게 법이 뭔지 가르쳐 주게 될 거다. 박도균 소령은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성큼성큼 강서연에게 다가섰다. 위협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자신의 육체적인 우위를 이용해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강서연의 몸을 뒤덮었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훈련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말싸움이 아니었다. 명백한 물리적 충돌의 전조였다. 몇몇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여군이 저 거구의 박소령에게 맞서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협적인 박소령의 접근 앞에서도 강서연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상체를 곧게 펴고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말로 하는 설득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박소령은 강서연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의 키와 덩치를 이용해 그녀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 내려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장 꺼질 건가? 아니면 여기서 개처럼 맞고 질질 끌려 나갈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살이마저 희미하게 담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박도균 소령, 당신은 한 번이라도 당신보다 진정으로 강한 상대를 만나본 적이 있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박소령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건방진 여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만 했다. 그의 두꺼운 손이 강서연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가는 순간 새로운 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서연의 질문은 박도균 소령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진정으로 강한 상대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감히 계급도 없는 애송이 여군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강서연은 이제 그저 제거해야 할 방해물, 짓밟아 버려야 할 오만함의 상징일 뿐이었다. 네가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박도균 소령은 더 이상 말로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두껍고 투박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강서연의 어깨를 향했다. 그를 지켜보던 몇몇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저 강한 힘에 부딪히면 가냘퍼 보이는 여군은 틀림없이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훈련장에 울렸다. 박도균 소령의 손바닥이 정확하게 강서연의 어깨에 부딪혔다. 그는 그녀를 저만치 밀쳐내 버릴 생각으로 온 체중을 실어 힘을 가했다. 그의 의도대로라면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상상한 그리고 원했던 그림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도균 소령의 눈이 당혹감으로 크게 뜨였다. 그의 손바닥은 분명 그녀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온 힘을 다해 밀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마치 깊은 땅속까지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힘을 가한 박도균 자신의 몸이 반동으로 살짝 휘청거릴 정도였다. 뭐야. 박소령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황당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과 미동도 없는 강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작은 여자에게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는가? 그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 기이한 광경은 주변에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박도균 소령의 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전력을 다해 밀었는데도 상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초현실적인 일이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방금 봤어, 소령님이 밀었는데. 저 여자분 대체 누구지? 혹시 국가대표 운동선수라도 되나? 말도 안 돼. 저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야. 자신을 둘러싼 병사들의 수군거림과 경악 어린 시선은 박도균 소령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굴욕감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시뻘건 도끼로 가득 찼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요망한 년이. 그는 밀치는 것이 소용없자 이번에는 그녀의 멱살을 잡아채서 끌고 갈 생각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그녀의 훈련복 옷깃을 향해 와락 움켜쥐려 했다. 그의 행동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닌 명백한 폭행이었다.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렸다. 그녀는 자신의 옷깃을 향해 달려드는 박소령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분노의 눈이 먼 박도균 소령은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오직 눈앞의 여자를 굴복시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폭발하듯 고함을 내질렀다. 그 고함은 그의 모든 편견과 무지, 그리고 억압적인 사고방식이 응축된 한마디였다. 여자는 나가 있어. 그 말이 훈련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단순히 여군 한 명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외침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박도균 소령은 자신의 군 경력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민준 중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록 이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료 군인으로서 이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가 소령님, 그만하십시오. 라고 외치며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박도균 소령의 손가락이 강서연의 옷깃에 닿기 직전 찰나의 순간 강서연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박소령의 손목을 공격적으로 쳐내거나 막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마치 물 흐르듯이 그의 손목 안쪽을 감싸쥐었다. 윽! 박도균 소령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강서연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에 있는 특정 급소를 정확하고 강하게 눌렀기 때문이었다. 순간적으로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강서연의 옷깃을 향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축 늘어졌다. 박소령은 경악했다. 이게 무슨 기술이지? 그는 수많은 격투 훈련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충격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만 가냘퍼 보이는 그녀의 손은 마치 강철 클램프처럼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강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시선 앞에서 박도균 소령은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상대의 덩치나 계급이 아닌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거구의 박도균 소령이 이름 모를 여군에게 손목 하나를 잡힌 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광경.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군대의 모든 상식과 위계 질서를 뒤엎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강서연의 소나귀에 잡힌 박도균 소령의 손목은 마치 강철 바이스에 물린 것처럼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팔을 비틀고 빼내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근육과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고통과 함께 그의 내면에서부터 차가운 공포심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의 군 생활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눈앞의 이 여자는 그저 힘이 센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체의 급소와 힘의 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이거 안 놔. 내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박도균 소령은 공포심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흙먼지가 묻은 얼굴에 길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의 발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미세하게 힘을 더 가했다. 그 순간 박소령의 팔 전체를 관통하는 찌르는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크억하는 비명을 질렀고 거구의 몸이 고통으로 휘청거렸다. 놓으라고 했나. 강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고통에 일그러진 박소령의 얼굴을 무감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지. 상관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붙잡고 위협하는 행위. 군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있나? 박도균 소령.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정확하게 불리자 박소령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밝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상관, 내가 내 상관이라고 이 미친년이 돌았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잡혀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나는 육사 출신의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다. 너 같은 근본도 없는 여군 나부랭이가 내 상관일 리가 없잖아.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과 계급을 방패 삼아 어떻게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부정하려 했다. 그의 머릿속 위계 질서에서 여자는, 특히나 젊은 여자는 절대 자신의 위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세상의 법칙이자 신념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처절한 외침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과 실망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말이나 논리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그의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야 할 시간. 박도균 소령. 방금 자네는 자네의 직속상관을 공격했다. 강서연은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그리고 박소령의 손목을 잡고 있던 한 손을 놓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을 천천히 자신의 훈련복 바지 주머니로 가져갔다. 그녀의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 하나하나에 훈련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감는 필름처럼 흘러갔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작고 차가운 금속 물체였다.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이는 그것은 평범한 신분증과는 다른 묵직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것을 박도균 소령의 눈앞에 그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천천히 가져갔다. 그것은 특수 제작된 티타늄 합금 재질의 지휘관 신분증이었다. 신분증의 앞면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특수전사령부를 상징하는 정교한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박도균 소령의 동공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문양 아래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들이었다. 직위 특수전사령관, 계급 대장 성명 강서연. 글자 옆에는 전투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강서연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쥐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박도균 소령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했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술에서 힘없이 새어나온 말이었다.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군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의 지휘관. 그리고 그 계급은 대장. 별이 4개. 하늘과도 같은 존재. 그런데 그 사령관이 여자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커피나 타라는 모욕적인 언사, 군법을 들먹인다며 조롱했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는 나가 있어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박도균 소령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병사들에게도
거대한 충격파처럼 퍼져나갔다. 누군가 사령관님이라고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삽시간에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다. 모두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경외감으로 물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박소령의 폭언에 겁을 먹고 있던 김민준 중위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선 정체불명의 여군이 자신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상황이 한편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나이 많은 주임원사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지휘관을 겪었지만 여성 대장, 그것도 특전사령관은 처음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바로 세우고 경례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큰 충격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훈련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강서연은 그 정적의 중심에서 이제는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도균 소령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아주었다. 힘의 구속에서 풀려나자 박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다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으로 빛나지 않았다. 텅 빈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끝났다. 강서연은 주저앉은 박소령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훈련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훈련장의 군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바로 잡혔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권위를 담고 있었다. 박도균 소령, 나는 오늘 내가 새로 지휘하게 될 부대의 희망과 미래를 보러 온 것이었다. 장병들의 빛나는 눈빛과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당신 같은 구시대의 오만함과 썩어빠진 부패뿐이로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박도균 소령의 심장에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한 군인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서늘한 사형 선고였다. 강서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지휘관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 말을 끝으로 강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절대적인 지휘관으로서 이 썩어빠진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했다. 훈련장의 뜨거운 공기는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서연이 내민 신분증의 글자들은 박도균 소령의 망막에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새겨졌다. 특수 전사령관, 대장 강서연. 그의 뇌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관. 남성 중심의 군대라는 견고한 성벽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굴욕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모든 것을 잃었다는 파멸적인 공포.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이성은 마지막 방어기제를 발동시켰다. 그것은 바로 부정이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가짜야. 주저앉아 있던 박도균 소령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침이 튀었다. 그는 강서연을 향해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손가락질을 하며 발악했다. 저건 가짜 신분증이야.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감히 우리 특수전 사령관님을 사칭하고 있어. 이건 군에 대한 반역 행위다. 모두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훈련장에 있는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아니, 동조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장병들은 강서연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권위와 기세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박도균 소령이야말로 현실을 부정하며 발광하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자신의 말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박도균 소령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힘으로 뒤엎기로 결심했다. 저 여자를 때려 눕히고 신분증을 빼앗아 부러뜨리면 이 끔찍한 현실도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리석은 도박이었다. 이 반역자년, 짐승과 같은 포효와 함께 박도균 소령은 강서연을 향해 온몸을 날려 돌진했다. 훈련된 군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저 분노와 증오에 몸을 맡긴 맹목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거대한 주먹이 강서연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몇몇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강서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시야에 비친 박도균 소령의 움직임은 마치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처럼 보였다. 그의 어깨 근육의 움직임, 체중의 이동, 주먹의 궤적,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뻔하고 허점투성이로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박소령의 주먹이 그녀의 코앞에 도달하기 직전. 찰나의 순간, 강서연의 몸이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그것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박도균 소령은 당황했다. 전력을 다한 공격이 빗나가자 그의 몸은 앞으로 크게 쏠렸다. 바로 그 순간을 강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켜서는 것과 동시에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의 뻗은 팔목과 팔꿈치를 자신의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그의 힘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돌진하는 힘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축으로 삼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돌렸다. 박도균 소령의 거대한 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원심력에 이끌려 공중으로 떠올랐다. 박소령은 자신이 왜 하늘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거대한 팽이처럼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했다. 주변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병사들의 경악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등은 무자비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훈련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도균 소령의 몸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폐속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며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등과 머리에 전해지는 엄청난 충격에 눈앞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강서연이 그의 위에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쓰러진 박소령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무릎은 그의 척추 중심을 단단히 누르고 있어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극심한 고통이 전해졌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단 몇 초 만에 거구의 소령은 가냘퍼 보이는 여군에게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 과정에는 어떠한 난폭함이나 불필요한 폭력도 없었다. 오직 흐르는 물과 같은 유연함, 그리고 강철과 같은 정확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의 예술에 가까웠다. 훈련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장병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군대에서 배운 그 어떤 격투 기술과도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다. 한 인간이 단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무술의 정점.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을 목격하고 있었다. 김민준 중위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강서연의 모습에서 단순한 지휘관을 넘어선 어떤 신성한 존재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박소령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썩어빠진 폭력과 오만함을 절대적인 실력과 품격으로 심판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박도균 소령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조용해서 박소령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실력도 인품도 명예도 없는 자가 군복을 입고 있구나. 그 말은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더 아프게 박도균 소령의 영혼을 후벼 팠다. 그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목덜미를 누른 채 고개를 들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자네가 말하던 힘의 차이다. 육체적인 완력이 아닌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진정한 힘의 차이 말이다. 그녀의 말은 훈련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강서연은 마침내 박도균 소령에게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구겨진 훈련복 소매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한 경멸이 담긴 몸짓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패배자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장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박도균 소령을 뒤로하고 선 강서연의 주위로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뜨거운 태양과 거친 훈련장의 먼지, 그리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는 그대로였지만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전까지 이곳을 지배하던 폭력적인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 채우고 있었다. 모든 장병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전부 한 곳, 바로 평범한 훈련복 차림으로 서 있는 새로운 사령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냘픈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무게감과 위엄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지휘관을 넘어 이 부대의 신화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서연은 이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번에 그녀가 꺼낸 것은 아까의 신분증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견고하게 생긴 검은색 위성 전화기였다. 일반 병사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최고 위급 지휘관들에게만 지급되는 통신 장비였다. 그 전화기의 등장은 그녀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 몇 개를 눌렀다. 병사들은 그녀가 과연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부대 지휘 통제실일까? 아니면 주둔지 헌병대일까? 대부분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헌병대를 호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짧은 연결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자 강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박도균 소령을 심판하던 때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지극히 사무적이고 전문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연 대장입니다.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밝히는 간단한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이들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말을 이어갔다. 상황 보고합니다. 현 시간부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5부대 훈련장에서 직속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감정도 섞지 않은 채 오직 팩트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가해자는 본 부대 소속 박도균 소령. 피해자는 본인입니다. 피해자는 본인. 그 말이 확인 사살처럼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이제 박도균 소령에게는 그 어떤 변명이나 동정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을 특수전 사령관을 공격한 전무후무한 범죄자가 되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소령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축 늘어졌다. 강서연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부대 헌병대가 아닌 육군본부 직할 중앙수사단 특별수사팀을 즉시 현장으로 급파해 주십시오.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 그 이름이 나오자 군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중앙수사단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범죄만을 다루는 최고 사법기관이었다. 일개 부대 내의 폭행 사건에 중앙수사단이 직접 나서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 이것은 강서연이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고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녀는 박도균이라는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자라날 수 있었던 토양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을 생각이었다. 전화를 끄는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훈련장 중앙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자리를 뜨거나 잡담을 나누지 못했다. 사령관이 서 있는 훈련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엄숙하고 살벌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병사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거대한 검은색 기체 UH-60 블랙호크 헬기가 훈련장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는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훈련장의 먼지를 사방으로 흩날렸다. 헬기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신속하고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전투복에 중앙수사단 마크를 단 헌병들이 차례대로 내렸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앞서 내린 것은 꼿꼿한 자세의 중년 대령이었다. 그는 중앙수사단의 현장 지휘관이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훈련장의 기이한 풍경을 빠르게 훑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고 한쪽에는 소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급장 하나 없는 훈련복 차림의 여군이 서 있었다. 수사단장인 오진혁 대령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강서연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는 최근 새로 부임할 특수전 사령관의 사진이 담긴 군 내부 기밀 문서를 여러 번 검토한 터였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다음 순간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서연을 향해 달려와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육군 중앙수사단장 대령 오진혁 신임 사령관님께 대하여 신고합니다.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는 훈련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최고 사법기관의 지휘관이 보인 완벽한 예우는 강서연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쐐기와도 같았다. 강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받았다. 수고 많다. 오 대령. 상황은 보고한 바와 같다. 저기 쓰러져 있는 박도균 소령을 직권남용, 상관 폭행, 하극상 및 군인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하도록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명받들겠습니다. 오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두 명의 헌병이 바닥에 넋을 잃고 있던 박도균 소령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도균 소령,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박도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오만했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헌병들에게 끌려 헬리콥터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헬리콥터가 다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이륙했다. 한때 부대의 무법자였던 남자를 싣고 헬기는 한 점이 되어 사라졌다. 헬기가 사라진 훈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다른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예고하는 고요함이었다. 모든 악몽이 끝난 것이다. 박도균 소령을 태운 헬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훈련장을 짓누르던 극도의 긴장감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강서연 사령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첫 번째 공식적인 명령이 무엇일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강서연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서 충격과 혼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장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차가운 분노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실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굳어 있는 김민준 중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중위.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김중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관등 성명을 외쳤다. 네. 내 중위 김민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의 절망감 대신 어떤 결의가 느껴졌다. 괜찮나? 강서연이 물었다.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질문에
김민준 중위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오늘 하루 동안 그가 겪었던 모욕과 수치,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힘겹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강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중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가볍고 따뜻한 접촉에 김중희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면은 바뀌어 차갑고 인공적인 불빛만이 가득한 육군 중앙수사단의 한 취조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은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했다. 박도균 소령은 이제 더 이상 위압적인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헐렁한 미결수복을 입고 차가운 금속 책상 앞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중앙수사단장 오진혁 대령이 서류 뭉치를 검토하며 앉아 있었다. 오 대령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철하게 눈앞의 피의자를 분석하고 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도균 소령. 오 대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현재 직권남용, 상관 폭행, 하극상, 그리고 군인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4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소. 오늘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할 말 있나? 박도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끔찍한 악몽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과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것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요. 오 대령은 그의 침묵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박도균의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오늘 현장에 있었던 거의 모든 병사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였다. 이미 수십 명의 증인이 당신의 폭언과 폭행 시도를 모두 증언했소. 심지어 당신이 신임 사령관님께 여자는 나가 있어 라고 소리친 것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기록되어 있더군. 이래도 할 말이 없나. 그제야 박도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건 군기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훈계였습니다. 다소 과격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사령관님이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몰랐다고. 오 대령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도균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럼 상대가 사령관이 아니라 계급 낮은 여군이었으면 그렇게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말인가? 당신의 그 썩어빠진 인식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야. 오 대령은 다른 서류철을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두꺼운 서류철에는 박도균 소령 비위사실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당신이 체포된 직후 부대로부터 수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과거 당신에게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제야 용기를 내서 입을 열기 시작했단 말이오. 부하들, 상습 폭행, 인격 모독, 심지어는 훈련 물자를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이게 당신이 말하는 군기의 실체인가? 박도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폭력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억압하고 짓밟았던 약자들이 이제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를 지켜주던 두려움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는 김민준 중위가 담담하게 자신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진술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부대 전체를 바로잡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박도균 소령님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이나 출신 학교를 언급하며 모욕을 주실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의 증언은 박도균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부대 내에서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진술을 마치며 그는 조사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강서연 사령관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스스로 군복을 벗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령관님은 저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 모두를 구해주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다시 박도균의 취조실. 오진혁 대령은 박도균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부하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새로운 여군 사령관이 자신의 길을 꺾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함정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까지 펼쳤다. 오 대령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단 한 장짜리 문서였다. 이게 뭔지 아나? 오 대령이 물었다. 강서연 사령관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술서요. 피해자로서 그리고 이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당신의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균의 모든 저항이 멈췄다. 사령관의 직접 진술.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거구의 몸이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울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자기 연민과 자신의 몰락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추악한 울음소리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군대에 모든 걸 바쳤는데. 오진혁 대령은 그 추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한때 부하들 위에 군림하며 공포를 심어주던 폭군은 이제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한 한심한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대는 이렇게 완벽하게 끝났다. 박도균 소령이 체포되어 끌려간 후 훈련장에 남겨진 장병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방금 목격한 비현실적인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 사령관은 오진혁 대령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린 뒤 김민준 중위를 포함한 주요 증인들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이르고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사령관이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훈련장의 공기는 그제야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장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내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경외,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세상에, 방금 우리가 뭘 본 거냐? 한 병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박소령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갔어. 단 한순간에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박소령을 제압하실 때 그 눈빛 말이야. 그건 그냥 군인이 아니라 무슨 전설 속의 무인 같았다고. 다른 병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신임 사령관이 여자였다는 사실. 그녀가 소령 계급의 장교를 맨손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육군 최고 사법기관을 호출했다는 사실까지, 그 하나하나가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사건의 목격자들은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폭풍의 핵이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의 식당, 생활관, 휴게실, 흡연장 등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피어올랐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상상 이상의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되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조금씩 살이 붙고 극적인 요소들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하나의 신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들었어. 신임 사령관님이 박도균 소령의 주먹을 손가락 2개로 막으셨대.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눈빛만으로 제압하셨다고 하던데.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시니까 박소령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다고. 내가 아는 버전은 더 대단해. 사실 사령관님은 국정원 소속의 전설적인 흑색 요원이셨는데 군을 개혁하기 위해 특별히 대장으로 임명되신 거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과장되고 신비로워졌다. 하지만 그 과장된 소문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핵심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임 사령관 강서연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소문은 부대 내부망과 익명의 군인 커뮤니티를 통해 빛의 속도로 다른 부대, 나아가 특수전사령부 전체로 퍼져나갔다. 신임 특전사령관, 부패, 소령 참교육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 소문을 접한 군인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느 여군 생활관, 몇몇 여군들이 모여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이에요. 우리 사령관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다고요. 한 하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거짓말일 리가 없어. 선임으로 보이는 중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오셨어.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강서연의 등장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휘관 교체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군 내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의 등장이었다. 그들은 강서연이라는 이름에서 깊은 유대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어느 한적한 장교 숙소에서는 몇몇 9세대 장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박도균 소령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여자가 특전사령관이라니. 게다가 부하 장교를 그런 식으로 망신을 줘. 소문이 너무 과장된 거겠지.
요즘 것들은 워낙 말을 부풀리는 걸 좋아해야지. 다른 장교가 애써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제 몸조심해야겠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군대마저 낭만도 기계도 없이 빡빡해져 가는구만.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서연의 존재는 그들의 안락했던 기득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다. 한편 과거 박도균 소령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병사들은 남몰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생활관 구석에 모여 PX에서 사온 음료수 캔을 부딪혔다. 정의는 살아있다. 사령관님, 만세. 그들의 얼굴에는 억압에서 벗어난 자들의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에게 강서연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였다. 이 모든 소문의 중심에 있는 강서연은 부대 내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밖에서 어떻게 부풀려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거대한 조직을 개혁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박도균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하려는 일은 한 명의 부패 군인을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특수전 사령부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수술이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각 부대의 현황 보고서와 인사 기록 카드를 넘기며 앞으로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특수전 사령부 예하 모든 부대에 공식적인 내부 공문이 하달되었다. 공지. 금일부로 박도균 소령은 직위 해제되었으며 육군 중앙수사단의 조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임. 신임 특수전 사령관 강서연 대장의 취임식은 5월 5일 오시에 거행될 예정이니 각 부대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이상 짧고 건조한 내용의 공문. 하지만 그 내용은 지난밤 부대를 뜨겁게 달궜던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이제 특수전 사령부의 모든 장병들은 알게 되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적인 지휘관이 진짜 자신들의 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육군 고등군사법원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열린 군사재판정 안에는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흘렀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위세 등등했던 박도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죄수복을 입은 채 완전히 기력을 잃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몇 주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은 그의 영혼마저 갉아먹은 듯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서연 사령관이라는 절대적인 피해자이자 증인이 있었고 수십 명에 달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명확했다. 여기에 과거 그가 저질렀던 온갖 비위 사실들이 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정상 참작을 받아보려 했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군에 헌신한 점, 신임 사령관의 신분을 정말로 몰랐던 점,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변명은 군 검사의 논리적인 반박과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군 검사는 박도균의 범죄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군의 명예와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했다. 그는 군복의 무게와 지휘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부패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마침내 운명의 선고일이 되었다. 재판정에는 군 주요 인사들과 군사 전문 기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한 하극상 사건을 넘어 군 전체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육군 대장 계급의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모두가 기립했다. 재판장은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으로 피고인석의 박도균을 잠시 내려다본 뒤 준비된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도균. 재판장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도균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을 참작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계급과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억압하고 모욕했으며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다. 재판장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박도균의 가슴에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분이신 신임 특수전사령관의 정당한 지위에 불응하고 성별을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으며 나아가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우리 군은 더 이상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복의 명예는 실력과 인품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폭력과 억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도균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첫째, 피고인 박도균. 상관 폭행 미수 혐의. 유죄. 둘째, 피고인 박도균. 하극상 혐의. 유죄. 셋째, 피고인 박도균.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 안내. 유죄. 넷째, 피고인 박도균.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 유죄. 유죄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칠 때마다 박도균의 몸은 점점 더 작게 오그라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직감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주문. 피고인 박도균을 파면한다. 파면.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였다. 단순한 전역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명예, 그리고 연금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박도균의 입에서 아 하는 절망적인 탄식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군형법 제44조 하극상죄, 제62조 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 박도균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징역 10년. 그 말이 선고되는 순간 박도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참한 절규만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는 없어. 으아아. 헌병들이 신속하게 다가와 오열하는 그를 일으켜 세워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계급장이 달려 있어야 할 어깨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박도균 소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죄수 번호로 불릴 전과자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단호한 판결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강서연 사령관의 시대에는,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군대에는 박도균과 같은 인물이 설 자리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그 시각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강서연은 방금 막 도착한 재판 결과 보고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파면, 징역 10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은 뒤 서류철에 끼워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부패를 심판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아닌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박도균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개혁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다. 썩은 뿌리를 하나 도려냈을 뿐, 아직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들의 땀방울 속에서 그녀는 이 군의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었다. 박도균이라는 이름이 군사재판의 기록 속으로 사라지고 며칠 뒤 특수전 사령부의 주 연병장에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으며 그 아래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오를 이루어 서 있었다. 오늘은 신임 특수전 사령관 강서연 대장의 공식 취임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연병장 단상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삼엄한 경비와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속에서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엄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윽고 이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인 지휘권 이양의 시간이 되었다. 전임 사령관은 특수전 사령부의 상징인 부대기를 받아들고 천천히 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예를 갖춰 부대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강서연이 두 손으로 부대기를 받아드는 순간 군 전체의 지휘권이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넘어왔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부대기를 단상에 위치시킨 뒤 연설을 위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 순간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수천 명의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다. 며칠 전 먼지 묻은 훈련복 차림으로 전설을 만들었던 그녀는 이제 없었다. 지금 연단에 선 그녀는 완벽하게 격식을 갖춘 대장용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임을 의미하는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슴에는 그동안 그녀가 군에 헌신하며 받아온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엄과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서연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연병장을 가득 메운 부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말단의 이등병부터 최고 선임인 주임원사, 그리고 젊은 장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에 담긴 무게감에 장병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마침내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특수전 사령부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제5대 특수전 사령관의 중책을 부여받고 여러분 앞에 섰다. 그녀는 박도균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의 오점을 들추어내는 대신 그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우리 특수전 사령부는 창설 이래 조국의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피와 땀으로 국가를 수호해온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켜온 위대한 헌신과 용맹의 역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녀는 먼저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것을 바꾸려는 외부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료 장병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더 큰 목소리로 부하를 억압하고 더 강한 주먹으로 약자를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인가? 나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가장 비겁한 폭력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관통했다. 특히 박도균과 같은 구시대적 리더십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많은 장병들은 속이 후련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주먹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판단력, 나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 그리고 조국이 우리에게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완수해내는 강인한 책임감. 이것이 바로 우리 특전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강함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끌어갈 부대의 새로운 원칙을 선언했다. 나의 지휘 아래 특수전사령부는 오직 실력과 인품만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출신이나 배경,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성별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최고의 전투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뭉칠 것이다. 선임은 후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끌어주며 후임은 선임의 경험과 지위를 신뢰하고 따르는 문화.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회가 살아 숨쉬는 부대. 그것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특수전 사령부의 모습이다. 그녀의 연설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장병들의 눈을 바라보며 사령관으로서의 약속을 전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책상 뒤에 앉아 서류에 도장만 찍는 사령관이 되지 않겠다. 가장 뜨거운 훈련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가장 거친 야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들에게서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담은 함성이었다. 대호 속에 서 있던 김민준 중위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벅차오르는 가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사령관과 함께 가장 명예롭고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서연은 새로운 참모들과 함께 사령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장교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활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었다. 집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힘차고 거침이 없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레이션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주변을 이끄는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시원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